우리 손주 제삿날인데 준비 좀 잘해주게. 네, 회장님. 재벌 회장님이 죽은 손주의 제사 준비를 신입 비서에게 맡긴 순간 아니, 이 사진은 손주의 영정 사진을 들어올리자 그는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 똘망똘망한 눈에 앞니가 빠진 채 환하게 웃는 미소를 한 6살 남자아이. 그 아이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이건 나인데.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23년 전 죽은 것으로 알려진 회장님의 손자가 왜 자신의 어린 시절과 똑같은 걸까요? 민주는 또 그 꿈을 꾸었습니다. 어두운 산속, 차가운 바람, 그리고 멀어져가는 누군가의 뒷모습. 꿈속에서 민주는 언제나 어린아이였습니다.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그림자를 향해 울부짖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9해를 살아왔습니다. 강민준 씨, 오늘부터 태산그룹 신혜원 회장님의 개인 비서로 발령입니다. 인사팀장의 말에 민주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아원을 나온 지 10년 대학을 장학금으로 졸업하고 여러 직장을 전전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태산그룹 공채에 지원했고 기적처럼 합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회장 댁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높은 천장, 대리석 바닥, 그리고 복도마다 걸린 고풍스러운 그림들. 개인 비서는 회사가 아닌 저택으로 출근해야 했습니다. 민주는 집사의 안내를 받으며 2층 회장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방 안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신혜원 회장이었습니다. 은발이 단정하게 빗어 올려져 있었고 눈매는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민준을 보는 회장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민준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강민준 씨죠? 네, 회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민준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회장은 한참을 민준을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해 주세요. 제 일정과 개인적인 일들을 도와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입사 첫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회장의 일정을 관리하고 문서를 정리하고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민주는 빠르게 업무를 익혔습니다. 고아원에서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빨리 적응하고 살아남는 법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회장이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 씨, 다음 주 12월 15일이 제삿날입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우진이, 제 손자 제사예요. 준비를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회장님. 말씀만 하십시오. 민주는 메모를 꺼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제사상에 올릴 음식들을 말했습니다. 과일, 나물, 전, 탕. 민주는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그리고 영정사진은 제가 직접 준비해 두었어요. 2층 작은 서재에 있습니다. 회장의 손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12월 15일 새벽이었습니다. 민주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손자 우진의 제삿날이었습니다. 1층 큰 거실에는 이미 집사와 가정부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이쪽 좀 도와주시겠어요? 나이 지긋한 집사가 민준을 불렀습니다. 제사상을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민주는 과일을 씻고 정성스럽게 깎아서 담았습니다. 나물을 그릇에 담고 제사상 배치를 확인하며 도왔습니다. 영정 사진은 2층 작은 서재에 있으니 가져와 주시겠어요? 집사의 말에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층 작은 서재는 조용했습니다. 민준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장 한편에 검은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액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6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똘망똘망한 눈, 발그레한 볼, 앞니가 살짝 빠진 미소. 민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고아원 앨범에서 본 어린 시절의 자신과 닮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같았습니다. 눈매, 코, 입매, 심지어 눈썹 모양까지. 이게 무슨... 민준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액자를 든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민준은 영정 사진을 들고 제사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진을 모시고 촛불을 켜고 향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아이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왜 나랑 이렇게 닮았을까? 우연일까? 아니면...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오전 8시 회장이 도착했습니다. 검은 한복을 입은 회장은 평소보다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물러나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이 절을 올렸습니다. 1번, 2번, 3번. 절을 마친 회장이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우진아, 할머니가 왔어.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벌써 29살이구나. 너는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민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9살. 자신과 같았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준이 다가가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회장의 몸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요. 고마워요, 민준 씨. 회장이 다시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민준을 돌아봤습니다. 회장의 눈이 사진과 민준의 얼굴을 오갔습니다. 순간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눈이 크게 떠지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민준을 응시하던 회장이 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장님?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진이랑 조금 닮았네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이 민준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준은 회장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복도 모퉁이를 돌 때 회장이 벽에 손을 짚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원룸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그 영정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6살 남자아이, 신우진, 그리고 자신. 나는 누구일까? 고아원 원장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민준이 6살 때 산속에서 발견되었다고. 기억을 잃은 채로. 어디서 왔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다고. 그래서 이름도 새로 지었습니다. 강민준. 하지만
오늘 본 그 사진은 뭘까? 왜 자신과 그렇게 똑같을까? 민주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꿈속에서 다시 그 산이 나타났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산. 그리고 이번에는 처음 듣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널 찾지 못할 거야. 민주는 식은땀을 흘리며 눈을 떴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처럼 회장댁으로 출근했습니다. 회장님은 방 안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인사를 하려는데 회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민준 씨, 고아원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고아원에 계셨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6살 때부터입니다. 기억이 없어서 부모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회장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회장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혹시 어릴 적 기억나는 게 있나요? 민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가끔 꿈을 꾸는데 큰 집 같은 곳, 따뜻한 품, 그런 것들이 어렴풋이.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요. 언젠가 기억이 돌아올 거예요. 회장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슬펐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먹먹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인가? 민준의 질문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제사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준은 회장댁에서의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 회장의 일정을 확인하고 손님을 맞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정사진 속 아이의 얼굴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닮았을까? 민주는 가끔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눈매, 코, 입술. 그 아이와 정말 똑같았습니다. 어느 오후였습니다. 민주는 2층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넓은 복도 양쪽으로 기둥들이 서 있었습니다. 걸음을 옮기던 민준이 3번째 기둥 앞에서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비켜섰습니다. 2걸음.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그곳에 무언가 있는 것처럼. 민주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기둥 옆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비켜섰지? 민주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 끝에서 회장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잡고 있던 찻잔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저곳엔 23년 전 그 자리에는 커다란 화분이 있었습니다. 키가 큰 야자수 화분. 우진이 그 화분을 피해 매일 똑같이 걸었습니다. 오른쪽으로 2걸음. 안 부딪히게 조심해야지, 할머니. 어린 우진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은 벽에 손을 짚고 가까스로 몸을 지탱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민주는 회장 댁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회장은 유독 민준에게 따뜻했습니다. 차를 마실 때면 꼭 민준을 불러 함께 앉았습니다. 민준 씨, 차 한잔 하실래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민준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장이 직접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이 집이 어때요? 불편한 건 없고요? 아닙니다. 모든 게 좋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다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올겨울 첫눈이 내렸습니다. 새벽 6시,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습니다. 민주는 일찍 출근해 2층 복도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넋을 잃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왜인지 모를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할머니, 눈이에요. 민준의 입에서 저절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혼잣말처럼. 민준 스스로도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복도 모퉁이에서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회장은 방에서 나오다가 민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를. 할머니, 눈이에요. 회장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23년 전 어린 우진이 첫눈이 올 때마다 했던 말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창가로 달려가 할머니 방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할머니, 눈이에요. 눈 와요. 그 맑은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회장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우진아, 우진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앨범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진의 앨범이었습니다. 23년 동안 꺼내보지 못했던 것들. 돌잔치 사진, 유치원 입학 사진, 가족여행 사진. 회장은 사진 속 우진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민준의 직원 신분증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눈매, 코, 입매, 심지어 미소 짓는 방식까지. 정말 내가 돌아온 거니?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분을 피해 걷는 습관, 첫눈에 하는 말, 그리고 이 얼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았습니다. 며칠 후 회장 댁에 손님이 왔습니다. 신재혁 부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의 둘째 아들이자 현재 태산그룹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재혁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왔구나. 차 마시자. 민준 씨, 차 좀 부탁합니다. 회장이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들어와 차를 준비했습니다. 재혁의 시선이 민준에게 머물렀습니다. 차를 마시는 동안 회장은 계속 민준을 신경 썼습니다. 민준 씨, 덥지 않아요? 에어컨 온도 좀 낮출까요? 괜찮습니다, 회장님. 그래요? 목마르면 언제든 말해요. 회장의 말투가 유독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손자를 대하듯. 재혁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머니가 저 비서를 저렇게까지? 재혁은 평생 어머니에게서 그런 따뜻함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냉철하고 엄격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고작 며칠 된 비서에게 저토록 신경을 쓰다니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민준이 나간 후 재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 비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무슨 소리니? 회장이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어머님께서 유독 아끼시는 것 같아서요.
재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좋은 직원이잖니.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회장이 애써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재혁이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 미세한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재혁이 돌아간 후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또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민준의 뒷모습을 떠올렸습니다. DNA 검사를 해야 할까?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이 희망마저 잃게 된다면?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도 알아야 했습니다. 확실히. 우진아. 정말 내가 맞니? 창밖으로 하얀 눈이 소리 없이 쌓여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회장 댁에서 일상을 보냈습니다. 아침마다 회장과 차를 마시고 일정을 관리하고 저택 곳곳을 다니며 심부름을 했습니다. 회장은 계속해서 민준을 유독 아꼈습니다. 민준 씨, 점심은 먹었어요? 일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어요? 작은 것 하나하나 신경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회장의 방에서 차를 마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찻주전자를 들어 회장의 잔에 차를 따랐습니다. 차를 따르던 순간 민준의 소매가 살짝 올라가며 왼쪽 손목이 드러났습니다. 순간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찻잔을 들려던 손이 공중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눈이 커지고 입술이 벌어졌습니다. 민준의 왼쪽 손목에 점 3개가 있었습니다. 작은 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독특한 배열이었습니다. 일직선이 아니라 삼각형 모양. 마치 별자리처럼. 회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찻잔이 흔들렸습니다. 떨어뜨릴 뻔한 잔을 간신히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민준이 놀라 물었습니다.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선이 민준의 손목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왔습니다. 회장이 민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회장님. 민준이 당황했습니다. 회장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손가락이 점 3개를 하나씩 짚었습니다. 별.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회장의 눈가에 고였습니다. 회장님, 무슨 이 점들 언제부터 있었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릴 때부터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회장이 손목을 더 꽉 쥐었습니다. 고아원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특별한 표시라고. 세상에 하나뿐인 별자리라고. 민준의 담담한 대답에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별자리. 맞아, 별자리야. 회장이 민준의 손을 자신의 이마에 갖다 댔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민준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왜 회장이 이렇게까지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23년간 열어보지 못했던 상자였습니다. 우진의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옷, 장난감, 그림책, 그리고 사진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목욕하는 우진의 사진이었습니다. 3살 우진이 욕조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물장난을 치며 행복해하는 모습. 사진 속에서 우진의 왼쪽 손목이 보였습니다.
점 3개.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배열로. 회장의 손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가 하늘에서 별을 심어주었나 봐. 어린 우진에게 말해주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목욕을 시키며 손목에 점을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우진이만 가진 특별한 별이야. 할머니가 너를 찾을 수 있게. 정말이요? 할머니가 꼭 찾아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 우진이는 할머니의 별이니까. 회장은 사진을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찾았어. 우진아, 할머니가 찾았어. 다음 날 아침 회장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박사님, 저 신혜원입니다. 상대는 30년 넘게 신뢰해온 주치의였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고 비밀스러운 일이에요.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DNA 검사를 하나 의뢰하고 싶습니다. DNA 검사요? 네. 제 것과 한 사람의 것을 비교해 주세요. 아무도 모르게. 알겠습니다. 샘플만 보내주시면 직접 가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회장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날 오후 회장은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 씨, 건강검진 받은 지 얼마나 됐어요? 입사 전에 간단히 받았습니다. 그럼 제대로 된 종합검진을 받으세요. 회사에서 비용 처리해 줄게요. 감사합니다만 굳이. 직원 건강이 중요해요. 꼭 받으세요. 회장의 말투가 단호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주치의가 샘플을 받아들었습니다. 회장의 혈액과 민준의 혈액. 얼마나 걸릴까요? 일주일 정도면 결과가 나옵니다. 빨리 부탁드려요. 그리고 회장이 주치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걱정 마십시오, 회장님.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회장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우진아, 정말 내가 맞는 거니? 같은 시각, 태산그룹 본사. 법무팀장 박정훈이 신재혁의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부회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재혁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오늘 병원에 다녀오셨습니다. 병원? 재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평소 다니시는 병원이 아니라 대학병원 유전자 검사센터입니다. 유전자 검사? 재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회장님께서 김 박사를 직접 만나셨습니다. 김 박사, 어머니 주치의 말인가? 네. 그리고 회장님께서 최근 새로 뽑으신 비서 강민준 씨도 같은 날 검사를 받았습니다. 재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같은 날, 우연이라고 보기엔. 정훈이 말을 흐렸습니다. 재혁은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저 비서를 검사한다고? 재혁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들, 민준에 대한 과한 관심, 그리고 지금 DNA 검사. 23년 전, 그때 재혁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부회장님, 계속 지켜보게.
어머니의 모든 행동, 그리고 저 비서의 움직임. 알겠습니다. 정훈이 물러났습니다. 혼자 남은 재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이 어두웠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가슴 한편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23년 전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추운 산속, 어두운 밤, 그리고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재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확실히 처리했어야 했는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회장은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민준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보고 나서 그때 말해야지. 같은 시각 태산그룹 본사. 신재혁의 집무실에 법무팀장 박정훈이 서 있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재혁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네, 부회장님. 회장님께서 DNA 검사를 의뢰하신 게 확실합니다. 자신과 강민준 씨의 혈액을. 정훈의 말에 재혁의 손이 책상을 쳤습니다. 탁. 23년 전. 그놈이 살아 돌아온 거냐?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혁의 집. 재혁은 소파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아내 차미선이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 냉철한 눈매의 여성이었습니다. 어머니가 DNA 검사를 했어. DNA 검사요? 그 비서, 강민준이란 놈. 혹시 우진이가 아닐까 의심하시는 것 같아. 미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미선은 조용히 재형 옆에 앉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언제 나와요? 일주일 정도면. 그럼 그 전에 움직여야죠. 미선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무슨? 당신 23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잊으셨어요? 미선이 재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만약 그 비서가 정말 우진이라면 모든 게 끝나요. 회장 자리도 재산도 심지어 당신 목숨까지. 재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선이 일어섰습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하지만 어떻게? 방법은 많아요. 일단 저 비서의 신용부터 떨어뜨려야죠. 미선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사람들이 의심하게 만들어요. 저 비서가 회장님을 이용하려 한다고. 재산을 노린다고. 그게 가능할까? 당신은 가만히 계세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미선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회장댁 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 회장님 서재에서 뭘 찾고 있더래. 통장 비밀번호를 물어봤다던데. 아니, 그게 사실이야? 가정부들이 수군댔습니다. 집사도 민준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민준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언론에 기사가 떴습니다. 재벌 회장과 젊은 비서 석연찮은 관계. 찌라시 같은 기사였습니다. 근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SNS에는 더 자극적인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강민준, 과거 범죄 기록 의혹. 고아원 출신 비서, 재벌가 재산 노려.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민주는 출근길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택 문을 들어서면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정말 이상해. 회장님을 속이려는 거 아니야?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날 저녁 민준의 방에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도 없이 접힌 종이 한 장.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내 자리가 아니다. 당장 떠나라. 빨간 글씨였습니다. 민준의 등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민준은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숨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여전히 침묵. 그리고 끊겼습니다. 민주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또 받았습니다. 또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날 밤 5번이나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준이 출근하려고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브레이크가 밀렸습니다. 휙! 차가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민준은 재빨리 핸들을 꺾었습니다. 간신히 멈췄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브레이크가. 왜? 민주는 차에서 내려 정비소로 견인을 불렀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이 손상됐네요. 누가 일부러. 정비사의 말에 민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회장 댁으로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민주는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직원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습니다. 민준 씨 왔네. 조심해야 할 거 아니야? 회장님께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민준의 귀에 생생히 들렸습니다.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회장님 방으로 향했습니다. 회장님은 창가에 서 계셨습니다. 민준 씨 왔어요? 네, 회장님.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이 민준을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말해요. 나한테는 말할 수 있잖아요. 그 따뜻한 손길에 민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회장은 집사를 불렀습니다. 최 집사, 요즘 직원들 사이에 무슨 소문 있나요? 그게. 집사가 머뭇거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요. 민준 씨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 회장님을 속이려 한다는, 재산을 노린다는.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회장은 전 직원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들으세요.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민준 씨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을 즉시 중단하세요. 나는 그 사람을 믿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약 또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그만두게 할 겁니다. 회장의 단호한 말에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신재혁의 아내 차미선이 회장 댁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어요. 몸조리에 좋은 한약을 다려왔습니다. 고맙구나, 미선아.
회장은 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선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약을 데우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무색무취의 액체. 손이 잠깐 떨렸지만 미선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몇 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님 드세요. 미선이 한약을 건넸습니다. 회장은 고맙다는 말과 함께 한약을 마셨습니다. 맛이 좀 쓰네. 몸에 좋은 약이 쓰죠. 미선이 찻잔을 거뒀습니다.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회장은 한약을 다 마시고 더 나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조금 쉬어야겠어요. 푹 쉬세요, 어머님. 미선은 회장이 방으로 들어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면 초가였습니다. 협박, 거짓 소문, 차 사고. 모든 게 자신을 몰아붙였습니다. 왜 이러는 거지? 민주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회장님만은 자신을 믿어주셨습니다. 그것만이 민준에게 남은 희망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민준은 창문을 닫았습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민준은 침대에서 뒤척였습니다. 잠이 들자마자 같은 꿈이 찾아왔습니다. 어두운 산속, 추운 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그리고 낮고 차가운 남자의 목소리. 아무도 널 찾지 못할 거야. 민주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민주는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 꿈, 왜 자꾸 어릴 때부터 가끔 꾸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며칠간 매일 밤 반복됐습니다. 그것도 점점 더 생생하게. 산의 냄새, 차가운 바람, 발밑에 낙엽 소리까지. 모든 게 너무 실감났습니다. 이건 그냥 꿈이 아닐지도 몰라.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같은 시각, 회장의 방. 회장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나날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며칠만 더 기다리면.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회장은 서랍에서 우진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6살 우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진아, 내가 정말 돌아온 거니? 손가락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회장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차미선이 며칠 전부터 가져온 한약을 마신 후부터였습니다.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자주 어지러워했습니다. 회장님,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민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래요. 하지만 회장의 얼굴은 날로 창백해졌습니다. 민준은 불안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은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 씨, 보여줄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따라오세요. 회장은 3층으로 향했습니다. 복도 끝, 오랫동안 잠겨있던 방 앞에 섰습니다. 회장이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방 안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작은 침대, 책상, 장난감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벽에는 어린아이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우진이 방이에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3년간 그대로 보존했어요. 민주는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민준의 발걸음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창가로 갔습니다. 그곳에 작은 의자가 있었습니다. 민주는 자연스럽게 그 의자에 앉았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각도까지 완벽했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익숙하죠?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은 민준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진이도 매일 저기 앉아서 밖을 봤어요. 민준은 천천히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책상, 침대, 책장. 모든 게 이상하게 친숙했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 낡은 곰 인형이 보였습니다. 갈색 곰 인형. 한쪽 귀가 해진 인형. 민주는 저도 모르게 인형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인형을 안았습니다. 보리.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회장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보리요? 민준도 놀라 입을 막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회장이 민준에게 달려와 손을 잡았습니다. 보리. 우진이가 인형 이름을 보리라고 지었어요. 네. 아무도 몰라요. 나 말고는. 우진이와 나만 아는 비밀이었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자신이 이 인형의 이름을 알고 있을까? 왜 이 방이 익숙할까? 회장님, 저는 대체 민준 씨. 회장이 민준의 양손을 잡았습니다. 혹시 출생 기록 같은 거 갖고 있어요?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건 아니고. 보여줄 수 있어요? 네, 내일 가져오겠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고아원에서 받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출생 기록, 발견 당시 기록, 의료 기록. 하나하나 살펴보던 민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상하다. 날짜가 맞지 않았습니다. 발견된 날짜와 병원 입원 날짜가 달랐습니다. 기록된 장소도 모호했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야?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민준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23년 전 태산그룹 사고. 여러 기사가 나왔습니다. 태산그룹 회장 장남 부부 교통사고 사망. 손자 신우진 실종, 수색 계속.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 그리고 실종된 우진의 사진. 6살 남자아이. 자신과 똑같은 얼굴. 민준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내가 그 아이일까? 확인해야 했습니다. 민준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퇴직 형사에게. 여보세요. 이강수 형사님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23년 전 사건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슨 사건인데요? 태산그룹. 신우진 실종 사건입니다.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형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조용한 곳으로. 내일 오후 가능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위치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민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다음 날 오후 민주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퇴직 형사 이강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0대 중반, 강인한 인상의 남성이었습니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민준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23년 전 사건. 왜 갑자기 관심이 있으신가요? 강수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저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요. 민준이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수는 민준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당신, 신우진과 닮았군요. 네. 나도 그 사건 담당했었어요. 우진이 사진을 수백 번 봤죠. 강수가 가방에서 낡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 사건,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어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있었어요. 하지만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죠. 왜요? 압력이 있었어요. 위에서. 강수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우진이가 실종된 산. 그곳에서 이상한 흔적들이 발견됐어요. 어떤 흔적이요? 차바퀴 자국, 담요 조각, 그리고 어린아이 신발.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진이를 그곳에 버린 거예요. 강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태산그룹 내부 인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민준은 숨이 막혔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혹시 보관하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복사본을 갖고 있어요. 언젠가 필요할 거라 생각했죠. 강수가 USB를 꺼냈습니다. 카페 밖 검은 차 안. 차미선이 망원 렌즈로 민준을 찍고 있었습니다. 클릭, 클릭. 민준과 강수의 만남이 모두 사진에 담겼습니다. 미선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있군. 서둘러야겠어. 미선은 전화기를 꺼내 재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 비서가 퇴직 형사를 만났어요. 블랙박스 영상 찾고 있어요. 재혁에게서 즉시 답장이 왔습니다. 당장 처리하겠소. 그날 밤 민준은 또 악몽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얼굴이 보였습니다. 자신을 산에 버린 남자의 얼굴. 민준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그 얼굴.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켰습니다. 태산그룹 임원 사진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앞에서 멈췄습니다. 신재혁 부회장. 꿈속에서 본 그 얼굴이었습니다. 민준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회장의 둘째 아들. 현재 태산그룹 부회장. 그리고 23년 전. 민준은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정말 우진이라면.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민준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은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주치의 김 박사였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오늘 오전에 직접 뵙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니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회장은 침대에 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2시간 후, 김 박사가 회장 댁을 찾았습니다. 회장의 방, 문이 닫혔습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김 박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이게 검사 결과입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쥐고 있다가 천천히 열었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서 멈췄습니다. 친자 확률 99.99%. 회장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3년간 참아왔던 모든 슬픔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 박사가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손자분이 살아계셨습니다. 회장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준 씨를 불러주세요. 지금요? 네, 지금 당장.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김 박사가 나갔습니다. 회장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우진아, 이제 말해줄 수 있어. 내가 살아있었다는 걸. 10분 후 민준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민준은 회장의 붉은 눈을 보고 놀랐습니다. 회장님, 우셨습니까? 무슨 일이? 민준 씨, 앉으세요.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회장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준 씨. 아니, 이제 그렇게 부르면 안 되겠네요. 무슨 말씀이신지. 회장이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집어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보세요. 민준은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피검사자 A 신혜원. 피검사자 B 강민준. 관계 조부모 손자. 일치율 99.99%.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넌 우진이야.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3년 전 죽은 줄 알았던 내 손자. 신우진이야. 민준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가 그 영정사진 속 아이였다고요? 그래. 내가 우진이야. 내 손자. 회장이 민준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우진아. 23년이나 내 옆에 있었는데 알아보지 못해서. 회장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민준은 회장의 품에 안긴 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나는 신우진. 모든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게 설명됐습니다. 화분을 피해 걸었던 습관. 첫눈을 보며 했던 말. 우진의 방에서 느꼈던 익숙함. 그리고 보리. 곰 인형의 이름. 할머니. 민준의 입에서 저절로 말이 나왔습니다. 회장이 민준을 떼어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했어? 할머니. 제가 왜 이렇게... 민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나는 내 할머니야. 우진아. 회장이 민준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23년 전, 내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그날 너도 실종됐지. 제 부모님이. 민준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회장이 23년 전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줬습니다. 장남 부부가 우진을 데리고 집에 가던 길. 갑자기 나타난 트럭. 피할 수 없는 충돌.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고 우진은 차에서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산 전체를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넌 죽은 줄로만 알았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영정사진을 모시고 23년을 그렇게 살았지. 민주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단편적인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큰 집의 정원, 따뜻한 품, 눈이 내리는 겨울날. 할머니, 눈이에요. 어린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그게 나였구나. 민주는 고개를 들어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이제 뭘 해야 하죠? 일단 내가 안전해야 해. 회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누군가 너를 해치려 했던 사람이 아직 남아있어. 그 순간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회장과 민주는 동시에 문을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기분 탓인가? 회장이 다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우진아, 이제 법적으로 내 이름을 되찾아야 해. 그리고 할머니, 천천히 해요. 저도 아직 정리가 안 돼요. 민준이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회장이 민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해. 할머니가 옆에 있어. 복도 모퉁이, 차미선이 벽에 등을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녹음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방금 전 대화가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미선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확정됐어. DNA 검사가 일치했어. 미선은 조용히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재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요? 확정됐어요. DNA 검사 결과 일치했어요. 저 비서가 정말 우진이에요. 전화 너머로 재혁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소? 손자가 살아있었다고 했어요. 이제 법적으로 이름을 되찾고 모든 걸 물려줄 거예요. 젠장.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움직이세요. 지금 당장. 하지만 23년 전처럼 해요. 교통사고로. 재혁은 침묵했습니다. 이번엔 어머니도 함께해요. 둘 다 제거해야 해요. 어머니까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진이 살아있다는 걸 세상에 알리기 전에. 미선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오늘 밤 움직이세요. 늦으면 끝이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선은 차 안에서 고개를 뒤로 젖혔습니다. 23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재혁이 형님 부부를 사고로 위장해 제거했을 때, 그리고 우진을 산속에 버렸을 때, 미선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도왔습니다. 이번에도 성공해야 해. 미선은 시동을 걸고 저택을 떠났습니다. 같은 시각, 회장의 방. 민주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할머니, 제 안에 단편적인 기억들이 있어요. 어떤 기억? 산속, 어두운 밤, 그리고 누군가 저를 버리고 가는.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기억나니?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꿈에서 봤어요. 그 사람 얼굴을. 누구니?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신재혁 부회장님이요.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재혁이가 내 둘째 아들이. 믿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재혁은 형이 죽으면 모든 걸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진이를
회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할머니, 조심하셔야 해요. 민준이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함께였습니다. 할머니와 손자, 기적처럼 다시 만난 두 사람이 함께 맞설 것입니다. 그날 오후 회장은 민준과 함께 병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차미선이 준 한약을 마신 후부터 계속 어지러웠습니다. 할머니, 제가 운전할게요. 아니야. 기사가 운전하면 돼. 회장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진아, 넌 내 옆에만 있어줘.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후 3시 두 사람은 차에 탔습니다. 기사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회장과 민준은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차가 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차들이 빠르게 달렸습니다. 민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드는데 불안했습니다. 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고속도로 중간 지점. 뒤에서 대형 트럭 한 대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기사가 백미러를 봤습니다. 저 트럭 너무 빠른데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트럭이 차선을 바꿨습니다. 쾅! 뒤에서 충격이 왔습니다. 뭐야? 기사가 소리쳤습니다.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트럭이 다시 들이받았습니다. 쾅! 쾅! 차가 앞으로 밀렸습니다. 할머니! 민준이 회장을 감싸 안았습니다. 트럭이 3번째로 들이받으려 했습니다. 이번엔 더 강하게. 그 순간 민준의 머릿속에 무언가 스쳤습니다. 플래시백. 23년 전. 어린 우진이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갑자기 앞에서 트럭이 나타났습니다. 끽. 브레이크 소리. 쾅. 충돌. 비명. 어머니의 손이 뒤로 뻗었습니다. 우진아. 그리고 어둠. 민준은 깨어났습니다. 산속이었습니다. 추웠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안고 걷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엄마는요? 아빠는요? 조용히 해. 차가운 목소리. 민준은 그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신재혁. 삼촌이었습니다. 삼촌. 어디 가요? 아무도 널 찾지 못할 거야. 재혁이 민준을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삼촌, 삼촌. 우진이 울부짖었지만 재혁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우진아, 우진아.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괜찮니? 민준은 앞을 봤습니다. 트럭이 또다시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기사님, 급브레이크. 네. 지금 당장.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기사가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끽! 차가 급정거했습니다. 트럭이 옆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슬아슬했습니다. 핸들 오른쪽. 민준이 앞좌석 사이로 손을 뻗어 핸들을 돌렸습니다. 차가 갓길로 빠졌습니다. 덜컹거리며 멈췄습니다. 트럭은 그대로 달려갔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모두 숨을 헐떡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준이 회장을 살폈습니다. 괜찮아. 우진아, 넌
저도 괜찮아요. 민준이 회장을 꽉 안았습니다. 기사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119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신재혁, 또 우리를 죽이려 했어.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제 끝내야 해. 같은 시각 경찰서. 퇴직 형사 이강수가 USB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23년 전 신우진 실종 사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러 왔습니다. 담당 형사가 강수를 맞았습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사고 당시 현장 근처 차량의 것입니다. 강수가 USB를 건넸습니다. 23년 전 증거가 왜 지금? 압력 때문에 묻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밝혀야 합니다. 형사가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어두운 밤, 산길, 한 대의 차가 보였습니다. 차에서 남자가 내렸습니다.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어린아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신재혁. 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태산그룹 부회장이. 네. 신재혁이 직접 조카를 유기했습니다. 강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강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23년 전 교통사고. 브레이크 라인 조작 흔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발견했지만 묻혔군요. 네. 하지만 사진과 감정서를 보관했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이건 살인 사건이네요. 맞습니다. 신재혁이 형님 부부를 살해하고 조카를 유기한 겁니다. 형사가 즉시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긴급 체포 영장 신청합니다. 신재혁 살인 및 아동 유기 혐의. 1시간 후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출동. 경찰차 여러 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렸습니다. 그날 저녁 신재혁의 집. 재혁은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미선이 전화를 끊으며 말했습니다. 트럭이 놓쳤어요. 둘 다 살았어요. 재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또.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신재혁, 신우진 살인 미수 및 유기, 그리고 형님 부부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재혁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뭔 소리야. 증거가 어디 있어. 블랙박스 영상이 있습니다. 23년 전 당신이 우진을 산에 버리는 장면이요. 재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차미선 씨. 경찰이 미선을 돌아봤습니다. 신혜원 회장 독극물 투약 혐의로 체포합니다. 증거가 뭔데요? 미선이 소리쳤습니다. 회장님께서 드신 한약에서 독극물이 검출됐습니다. 그리고 당신 차에서 같은 성분의 약물이 발견됐습니다. 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고속도로 살해 시도. 트럭 기사가 자백했습니다. 당신이 고용했다고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찰칵, 찰칵. 재혁이 경찰차로 끌려가며 밖을 봤습니다. 회장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민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재혁과 민준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내가.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살아있었구나.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재혁을 바라봤습니다. 23년 전. 내가 미안하다. 삼촌. 민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는 없을 겁니다. 재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경찰차가 떠났습니다. 민준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회장이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네, 할머니. 끝났어요. 민준이 돌아서서 회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저 무서웠어요. 나도 무서웠어. 우진아. 회장이 민준을 끌어안았습니다. 민준은 처음으로 할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제가 할머니를 지킬게요. 고마워, 우진아. 회장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살 수 있어.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눈이에요. 회장이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우리 우진이가 돌아왔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아는 채 눈을 맞았습니다. 긴 악몽이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법정은 숙연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신재혁 살인 및 살인미수, 아동 유기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차미선 살인미수 및 독극물 투약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 앉은 우진은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재혁이 돌아봤습니다. 우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재혁은 입술을 떨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법정을 나오자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진아. 할머니. 우진이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가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네, 끝났어요. 두 사람은 함께 법원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할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우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진은 관공서를 방문했습니다. 신우진으로 복귀 절차를 진행하시는 거죠? 공무원이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우진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강민준이라는 이름도 함께 쓸 수 있을까요? 공무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병기명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우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민준이라는 이름도 소중해요. 우진이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평생을 그 이름으로 살았으니까요. 그 시간도 제 인생이에요. 할머니가 우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신우진도 강민준도 모두 우리 손자야. 우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내가 더 고마워. 며칠 후 집안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3층 우진의 방, 한쪽 벽에 놓여있던 작은 제단. 영정사진이 치워졌습니다. 대신 새로운 액자가 걸렸습니다. 할머니와 우진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23년간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 노트북이 놓였습니다. 책장에는 새 책들이 꽂혔습니다. 침대 위에는 여전히 보리 인형이 있었습니다. 우진은 인형을 안아 올렸습니다. 보리야,
나 돌아왔어.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우진은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태산그룹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일인데? 저한테 일을 제안했어요. 정식으로.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 우진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그래. 서두를 필요 없어. 할머니가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진아, 할머니가 미안해. 왜요? 23년간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혼자 고생했을 텐데, 무서웠을 텐데. 우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우진이 할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전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운명이 우릴 다시 만나게 했어요. 우진아, 23년이 걸렸지만 결국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우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우진을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돌아와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기다려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 해 겨울이 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하늘에서 첫눈이 내렸습니다. 우진은 창밖을 보다가 웃음이 났습니다. 옷을 입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방 앞에 섰습니다. 똑똑똑.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와.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진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우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눈이에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23년 전에도 우진은 똑같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눈이에요. 어린 우진이 할머니 방문을 두드리며 외치던 그 말.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우진아, 우리 우진아. 할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우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꽉 안아주었습니다. 23년 전처럼. 창가로 가볼까? 할머니가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두 사람은 창가로 갔습니다. 나란히 섰습니다. 창밖으로 하얀 눈이 소복이 내렸습니다. 정원이 온통 하얗게 물들었습니다. 예쁘다. 우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예쁘구나. 할머니도 미소 지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우진의 손목을 비췄습니다. 점 3개가 반짝였습니다. 별처럼. 할머니가 우진의 손목을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가 심어준 별. 네. 할머니의 별이에요. 우진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우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우진이가 돌아왔네. 작은 속삭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23년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진은 할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네, 할머니. 집에 왔어요.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조용하고 부드럽게 세상을 하얗게 덮으며 모든 상처를 덮어주듯이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아는 채 눈을 바라봤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이제 봄이 올 것입니다. 저택 정원에는 발자국이 새겨졌습니다. 할머니와 우진이 함께 걸은 발자국. 크고 작은 발자국이 나란히 이어졌습니다. 그 발자국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집으로. 함께 돌아갈 집으로. 우진은 생각했습니다. 길을 잃었던 23년. 하지만 결국 찾아왔어. 집으로.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기다렸던 23년. 하지만 끝내 돌아왔구나.
우리 우진이.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눈 사이로 빛이 반짝였습니다. 우진의 손목에 있는 별 3개도 반짝였습니다. 할머니와 손자를 이어주는 별. 운명의 별. 사랑의 별. 눈이 내리는 날 두 사람은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집에서. 따뜻한 우리 집에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남았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도 행운이